Ainsi font, font, font les petites marionnettes. Ainsi font, font, font trois petits 첫걸음의 tours 순간은 et puis s'en vont. 매직입니다. Trois petits tours et puis s'en vont. 걷기 시작하면 하기스 매직 팬티. 안녕하세요. 어떻게 놀라셨죠? 네, 우리 아기들 자고 있을까 봐요. 네, 깨워주려고 저희가 음향에 약간 소리가 너무 커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잠시 좀 심호흡 좀 하시고요. 오늘 날씨가 제가 오늘 멘트를 5월은 계절의 여왕입니다라고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날씨가 안 도와줘요. 네, 전국에 있는 날씨를 제가 지금 현재 온라인 채팅창을 통해서 접속해 계신 저희 회원 여러분께 여쭤봤습니다. 전국이 다 오늘처럼 꾸물꾸물 거리는 날씨라고 하네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5월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고요. 낮에는 그냥 적당히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로 따갑더라고요. 그런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 이제 그런 날씨가 며칠 남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다가올 여름, 다가올 테니까 마지막 남은 봄의 기운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한 킴벌리가 기획 운영하는 우리 나눔 TV 육아 포럼의 진행을 맡은 유한 킴벌리 김현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이른 아침에 찾아주셨고요. 지금 현장뿐만 아니라 온라인에도 지금 거의 한 300여 분, 400여 분 정도의 온라인 회원이 접속해서 열띤 채팅을 하고 계십니다. 네, 현장에 찾아주신 회원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오신 회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지난 40차 강연 혹시 들으셨나요? 네, 들으신 분도 계시고요. 오늘은 출산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저희가 지난달에는 출산 준비편을 진행을 했었고요. 강사님께서 워낙 꼼꼼하게 이런 거는 뭐 임신 몇 개월 때 준비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지금 안 사셔도 되고요. 이거는 친구분한테 이거 사줘라고 말해서 받으세요라고 워낙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저희가 또 특별히 저희 우리 나눔 TV 게시판, 공감 게시판에서 야무진 육아 포럼 회원 여러분들의 출산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다양하고 재미있는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요. 이분들 중에서 김지현, 김혜선, 그리고 제주도에 사시는 넷째 엄마 이윤영님, 정수련님, 정유진님과 모든 게시글에 가장 많은 호응과 댓글을 남겨주신 김태현님께도 그린핑거에서 드리는 로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6월에도 새로운 토크 주제를 공지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육아 포럼을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지난달에는 출산 준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이번 달에는 우리 아기를 만나러 갈 차례입니다. 네, 아기를 만난다는 거는 굉장히 기쁘고 설레이는 일이죠. 그런데 저는 사실은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된 신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새댁이에요. 지금 한 6개월 정도 된 새댁이고요.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제 주변에는 아기를 낳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니까 저한테 하는 말이 야, 너 아기 낳으면 물로도 못 다닌다. 잠도 못 잔다. 지금 마음껏 즐겨라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그만큼 힘든 만큼 아기가 주는 기쁨이 훨씬 더 크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설레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출산과 산욕기 과정 그리고 신생아 돌보는 방법에 대해서 미리 잘 알아둬서 여러분 지피지기면 100점 백승이시잖아요. 잘 알아둬서 여러분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현명하게 우리 아기 맞을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한 킴벌리의 하기스와 그린핑거에서 진행하는 제41차 육아 포럼 부모 탄생기의 두 번째입니다. 출산 과정 A부터 Z까지 편 시작하겠습니다.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오늘 강연은 자람가족 성장학교가 아니고요. 산부인과 전문의를 직접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선배세요. 아기가 3명이십니다. 네, 세 아이의 엄마이자 연세 사랑모아 산부인과의 이현주 원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연세사랑모아 산부인과에서 가장 1차적인 산모분들 진료와 또 출산을 돕고 있는 이현주라고 합니다. 예, 제가 경력이 아주 화려하고 또 대학병원에서 엄청 깊은 공부를 한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1차적으로 산모분들이 병원에서 개인 병원에서 분만을 하시는 동안만큼은 그래도 전문가로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또 저도 이제 출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께 또 좋은 내용을 많이 오늘 전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해야죠. 우리가 이제 출산을 안 아프고 낳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오늘 강의의 주제는 출산의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출산이 어떤 건지를 조금 더 이해를 잘 하실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오늘 강의 주제고, 그 이외에 이제 출산 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나 병원에서 하는 일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출산의 고통은 과연 왜 생겼을까? 왜 그냥 생리통처럼 한두 번 아프다가 그냥 아기가 한두 시간 안에 쏙 나오는 게 아니라 하루에서 이틀, 3일을 진통으로 엄청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아기를 낳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성서적으로는 이렇게 아담과 이브의 잘못으로 인해서 출산의 고통이 시작됐다 그런 얘기도 있죠. 저는 이 그림에서 아담이 참 순진한 얼굴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네가 알아서 잘해라, 이런 얼굴로 하고 있는 그 부분을 가장 인상 깊게 봤고요. 또 이런 진화론적인 입장도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네 발로 걸어 다니던 원숭이 시절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또 이제 꼭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 시절에는 골반이 넓었다가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게 되면서 걸어 다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발로 걸으면서 골반은 조금씩 좁아지게 되고 또 두뇌가 발달하고 머리를 쓰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그 머리는 그만큼 머리 대 골반의 비율이 어느 정도 맞지 않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만큼 출산이 힘든 그런 종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모성 사망률 또한 아무래도 동물에 비해서는 사람이 좀 더 높지 않은가,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그만큼 우리가 고통을 많이 겪으면서 이제 첫애를 출산을 하게 되지만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일단 한 명만 잘라놓으면은 둘째나 셋째는 그래도 조금 굉장히 쉬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초산에서 굉장히 잘 해놓기만 한다면은 여러분은 일단 낳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조금은 극복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두렵습니다. 그 순간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죠. 대부분 여기 임신하신 분들이 맞으시죠? 그리고 또 이런 강의를 한번 들으러 오시는 분들은 초산모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아기를 한번 낳아본 분들 계세요? 경산모 분들? 예. 그러시고, 예. 그리고 일단은 이제 대부분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초산이신데, 그럼 우리가 분만에 대해서 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출산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할 거는 출산이 두려워만 할 일은 아니다. 우리가 모르는 걸 하면은 무섭지만 알면은 두려움이 적어질 수 있을 거예요. 치과에 가서도 선생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입속에다 기계를 쓱쓱 밀어넣고 하면은 진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고 눈은 가려 있고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무섭지만 치과 선생님이 하나하나 얘기를 해주면은 지금 뭘 할 겁니다. 지금 조금 아플 거예요. 지금은 안 아플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시술하는 거를 얘기를 해주면 그만큼 내가 받아들이기가 쉽기 때문에 진료받는 게 훨씬 편해지죠. 출산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대비 없이 그냥 아기를 낳는다 그러면은 일단 그때 닥쳤을 때 너무 당황하게 돼요. 이렇게 아픈 거였어? 나 안 할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미리 준비를 해놓고 공부를 해놓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냥 낳지 마시고 어떻게 낳는지 한번 제대로 공부를 하거나 꼭 제 강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책을 통해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또 주변의 지인을 통해서
분만 과정에 대해서 한 번쯤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그때 다가오는 고통이 그만큼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능동적인 분만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사실 이제 제가 말하는 능동적인 분만은 그 의사가 시키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날 거야. 뭐 꼭 그런 의미의 능동적인 분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애가 셋이다 했지만 저는 한 번도 첫 애를 낳았을 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애를 낳은 적이 없어요. 저는 그때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로 일을 하고 있었고 대학병원에서 자연분만이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 건지 아기를 낳고 출산하는 게 어떤 의미 그런 거를 가르쳐 주는 건 아니고 일단 대학병원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위험한 산모 빨리 수술하고 분만 빨리빨리 진행돼서 내 일이 다 끝나고 이런 게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 자신도 제 출산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이 그냥 출산을 경험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적어도 여기 오신 분들만큼은 저같이는 안 낳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그 문구를 넣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기를 낳는다는 게 또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왜 그 고통을 다 참아가면서 자연분만을 하는 것이 좋고 또 그게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도 참 분만이라는 것도 아프고 무섭고 공포스럽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으악 하다가 낳게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조금 더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분만 정도가 돼서 우리가 만삭이 되게 되면은 이제 슬슬 배가 아파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언제쯤 병원에 가야 될지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진통에 대해서 가진통과 진진통 이렇게 분류를 해서 써놓긴 했는데요. 쉽게 생각하면은 임신을 하면 배가 조금씩 뭉쳐요. 한 20주부터도 시작을 할 수도 있고 28주, 30주 사람마다는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뭉치는 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뭉치는 거는 결국은 배뭉침이 하루에 몇 번 정도 있음으로써 나중에 자연분만을 할 때 자궁 입구가 부드러워지는 변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뭉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 긴장하거나 이래도 될까?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우리가 자궁 입구는 죽도록 진통을 겪어야지 간신히 열리는 게 자궁 입구이기 때문에 조금 뭉친다고 해서 입구가 확 열려서 아기가 나오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가 않고 그런 자궁 입구를 가진 분은 자궁 경관 무력증이라고 해서 따로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안 뭉쳐도 또 나중에 자연분만할 때 자궁 입구가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오히려 분만이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3, 4회 정도 그냥 뭐 뭉친다든지 아니면 시간당 3, 4회 정도 뭉치다가 좀 쉬니까 좋아진다든지 그런 정도는 대부분 크게 불안해하지 않으시고 임신 내내 보내셔도 괜찮죠.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빨리 찾아오시는 분은 20주 때도 찾아올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점점 그런 증상들은 한 36주, 37주 돼가면서 뭉치는 게 더 심해진다든지 이런 게 나타나면서 점점 자궁 입구가 두꺼웠던 자궁 입구가 3cm에서 2.5cm 이런 식으로 얇아지기 시작하면서 37주가 드디어 돼서 만삭이 되면 날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상태로 계속 불규칙하게 뭉치기만 하면서 있다가 한 진짜 낳기 전에 한 보통 3일에서 일주일 정도가 되면은 가진통 같은 게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가진통이 없이 도깨비처럼 진통이 짠 하고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양수가 먼저 그냥 주르르 흘러버려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일 궁금해하시는 건 가진통이 뭐예요? 진통이 뭐예요? 나는 언제 병원에 올까 이런 걸 궁금해하시지만 저는 그냥 기다려 보시면 언제 오셔야 될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아프니까요. 그래서 일단 가진통 같은 경우는 불규칙한 간격, 그래서 막 새벽쯤 돼요. 보통 새벽에 진통이 많이 와요. 그래서 새벽쯤 돼가지고 배가 이상하게 슬슬 아파요. 슬슬 아픈데 이게 뭔가 아프다 안 아프다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오나? 하고 시계를 한번 봤더니 한 10분, 20분 간격, 15분 간격, 5분 간격, 됐나? 했더니 다시 20분 이런 식으로 뭔가 간격이 불규칙해서 이상하다 했더니 아침 되니까 싹 멀쩡해지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간격이 계속 길게 유지돼서 5분 이내로 딱딱딱
딱딱딱 되는 게 아니고 잠깐 되려다가 말다든지 아니면 아예 간격 자체가 넓다든지 그러고 참을만 해요. 이게 진통이면 그냥 낫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슬슬 생리통 정도 참을만 하고 주로 아랫배가 약간 불편한 정도에서 이제 강도가 제일 많죠. 그리고 자궁 입구가 그런 변화를 겪으면서 2.5cm 정도 얇아졌던 자궁 입구가 더 풀어지고 더 얇아지면서 진짜 열리기 직전까지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보통 분만 한 3일에서 일주일 전에 불규칙하게, 이것도 매일매일은 아니고 있다 없다 하는 식으로 나타나면서 입구가 이렇게 풀어지면서 피가 약간 나는 거, 끈끈한 코 같은 피가 나는 걸 이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진통 기간에는 이슬을 한두 번 정도 이게 만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슬까지는 병원에 안 오셔도 괜찮아요. 그럴 때는 조금 더 혹시 갈지도 모르니까 밥 한 끼 든든하게 드시고 그날 운동 더 하시고 그러시면서 진통이 빨리 오도록 기다리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거고, 또 가진통까지는 타이레놀에 약간 듣는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아프면은 그렇게 진정제로 완화된다는데 타이레놀을 드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특징이 그렇다, 그런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진짜 진통은 이제 그러다가 슬슬 강도가 세지더니만 이게 1분 정도 꽉 아프고 몇 분은 괜찮고 1분 정도 꽉 아프고 몇 분은 괜찮고 하는 게 분명히 리듬이 딱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진통은 그리고 말 그대로 진짜 아픈 게 진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아프면서 간격은 5분 이내로 짧아지고, 근데 그렇게 되는 것 같다가도 그냥 스르륵 없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초상 같은 경우는 한두 시간 정도는 5분 간격이 계속 유지가 되는지를 한번 보고 그러고 병원에 오셔도 그렇게 늦지는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 몇 분 계신 경산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조금 아파지는 것 같고 5분 되는 것 같아서 이제 아플려나 하고 기다리다가 갑자기 으악 하고 아프더니 아기가 진짜 쑥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한 5분 이내로 아프기만 시작하고 왠지 좀 올 것 같다 싶으면 그때 오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초상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고, 진통의 특징은 아프면서 입구를 열리는 파워가 있는 거예요. 가진통은 입구를 여는 힘은 없어요. 그냥 작은 수축도 입구를 여는 힘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입구가 열리느냐. 그렇게 아파서 입구가 열리면 이건 진짜 진통이다, 또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진통제로 절대 완화가 되지 않지만 약간 이렇게 진통을 없애지는 못하는 약간 진통제 정도를 쓰는 경우라든지 또는 무통 분만을 통해서는 확실히 이제 감통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언제 병원에 갈 것이냐? 말씀드린 대로 초산모 5분 간격 통증 한두 시간 보시고, 근데 한두 시간을 보시는데 태동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아기들도 가진통이나 진통을 오래 겪으면 건강한 아기들도 있지만 미리 힘들어하는 애들도 있어요. 우리가 진통이 왔을 때, 진통이 오면은 자궁 쪽으로 가는 피가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일시적인 저산소증을 겪을 여지가 조금 더 위험도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대부분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는데, 또 우리 아기 같은 경우는 조금 태반이 튼튼하지 않아서 혈류량이 줄어들어서 바로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어서 아기가 너무 꿈쩍도 안 하고 진짜 막 흔들어야 한두 번 논다. 그러고 5분 간격은 아니지만 일단 그럴 때는 한번 와서 얘가 가진통이나 진통에 잘 버티고 있는지 태동 검사 정도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다음 양수 터지는 거 바로 오시는 거죠. 양수가 뭐예요? 소변과 알 수 있을까요? 하는데요. 일단 소변과 양수를 정확하게 본인이 구분하기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임신을 하면 요실금이 좀 생기기 때문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아기 무게 때문에 골반이 못 이기고 소변이 그냥 나오는 일도 많거든요. 근데 일단 그래도 물 같은 게 나오고, 그리고 그게 계속 수시로 흐른다. 씻을 때도 없이 흐른다. 그러면은 특히 이제 소변은 주로 요실금 같은 경우는 복압이 증가할 때 기침을 한다든지 아니면 응가를 한다든지 배에 힘이 들어갈 때 나오는 거면 소변일 확률도 있지만, 내가 배에 그렇게 힘을 주지도 않는데도 팬티에 뭐가 주르르 젖는 물 같은 게 소량이라도 있다 그러면은 그때는 병원에 오셔서 양수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양수면 아기가 감염돼서 안 좋아지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입원해서 촉진제를 투약을 해서 아기를 낳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럴 때는 병원에 꼭 오셔야 되고요. 또 출혈량이 많을 때, 그 이슬은 집에서 보셔도 돼요. 그런데
피가 칼칼 나는 건 양수일 수도 있어요. 양수랑 피가 섞여서도 꼭 물 같은 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출혈이 좀 물처럼 나올 때라든지 피가 또 확 나오는 경우는 진통 중에 간혹 태반 조기방리 같은 안 좋은 일도 일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출혈이 많다 그러면 태반이 문제는 없는지, 아기가 건강한지, 입구 쪽에 다른 이상은 없는지를 꼭 체크하시도록, 그리고 요것도 꼭 나오셔야 되는 소견이고요. 요 세 가지는 꼭 나오셔야 되는 게 이제 진통 왔을 때랑 좀 연관이 있는 거고, 밑에 있는 그 세 가지는 태동이라든지 또 열난다든지 임신 중독증 의심 증상은 그냥 막달에 이런 일이 있으면은 내일 모레가 검진일인데 어차피 매주 가는데 내일 모레 가자가 아니고요. 바로 오자.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임신 중독증 의심 증상이라고 제가 써놓기는 했는데 부종, 두통, 우상복부 통증, 시력 저하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거는요, 임신 중독증이 매우 심해져야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증상으로 병원에 와서 임신 중독증을 진단받기는 매우 어려워요. 임신 중독증은 사실은 몸이 슬쩍 붓는 거 이외에 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막달에 왜 일주일에 한 번씩 검진을 하나요? 도대체 얘는 잘했는데 태동 검사하고 초음파 보고 도대체 왜 매주 막달돼서 다 키워놨는데 오라는 건지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주로 임신 중독 같은 게 막달에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엔 괜찮아요. 그런데 계속 괜찮다가 아기가 배 안에 있다가 어느 정도 자기가 더 크고 싶은데 못 크는 한계가 생기면은 그때부터 산모 혈압을 올려서 피를 좀 더 주세요 그러는 게 임신 중독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기가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른 게 주로 막달을 찾아오니까 그때를 잘 찾아내서 아기를 얼른 배 안에서 꺼내줘서 잘 키우자,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검진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게 별 의미는 없지만 와서 혈압이라도 재고 가신다든지 그런 거는 꼭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은 아마 도움이 되실 거고, 또 이제 막달에 자궁 내 태아 사망이 3% 정도, 그것도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죠. 나나 이게 지인들 중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산부인과 필드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어느 의사든 한두 번은 그런 뼈 아픈 경험을 겪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산모분이 주로 이런 것도 막달에 많이 일어나니까 아무 이유 없다가 잘못되면 안 되니까 혹시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본다면 그거를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한 명이라도 구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건강하게 잘 나면 좋죠. 그러면 사실 병원도 필요 없고, 그렇지만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을 생각해서 이제 검진을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끝까지 잘 맞춰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통 오고 이야기하다 딴 데로 샜는데, 그래서 뭐 분비물 흐르고 그럴 때 이제 병원에 온다고요. 병원에 오면은요, 대부분 초산모분들은 5분 간격 돼서 가자 하고 왔더니 1cm예요. 뭐 그러는 경우 되게 많죠. 그래도 오세요. 말씀드린 대로 진통에 힘들어하는 애기들도 있어요. 왔다가 가는 거 그냥 보험 든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애기 잘 있나 보는 거니까요. 건강하게 잘 버티고 있나 보는 건 의미가 있으니까 와서 또 이렇게 5분 간격 되면 일단 오시는 게 그래도 안전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집에서 이런 일을 겪다가 진통이 온 것 같아요. 아무래도 5분인 것 같고 뭔가 수상하게 아프고, 그건 평소에 겪어보지 않은 통증인 것 같아요. 아니면 물 같은 게 좀 흐르든지. 자, 그래서 이제 남편이랑 부랴부랴 짐을 싸가지고 병원에 왔어요. 남편분 잠깐 대기하시라고 저기 대기실로 보내고 산모분 이제 검사실로 들어가죠. 들어가시면은 병원에서 이제 진통이 온 산모에게 꼭 체크를 해야 될 것, 태동 검사. 말씀드린 대로 아기가 건강한지, 그다음 내진하죠. 내진을 해서 자궁 입구가 어느 정도 두께로 풀렸나, 어느 정도 벌어졌나, 아기는 어느 정도 내려와 있나, 아기의 머리 진입 위치는 이상이 없는 것 같은지, 기본적인 거 체크하고 양수가 산분인지 아닌지도 본인이 모르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적응증으로 보는 게 바로 이 진정진통. 진정진통. 진짜 5분 간격 이내의 진통이 세게 있으면서 자궁문이 3cm 정도 이상 시에 입원하시라고 보통은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1, 2cm는 돌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1, 2cm라도 아기가 확 내려와 있거나 진행이 빠를 것 같거나 그러면은 입원해서 지켜보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수액 주입로 확보, 관장, 회음부, 회음절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제 저희 교과서, 산과 교과서에서도 수액 주입로 확보를 꼭 할 필요는 없다. 금식을 꼭 할 필요는 없다.
관장도 꼭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대부분 병원에 가면 다 하죠. 네. 그래서 거의 안 하는 병원은 없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요즘 좀 특이한 병원 생겨서 그냥 집에서 출산하듯이 하는 병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대부분 병원은 다 하죠. 그러니까 그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사실 꼭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항상 그 의료사고라든지 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런 걸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병원 입장에서는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산모분의 인권이 좀 침해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이제 하는 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일단은 수액 같은 경우는 맞지 않고 밥 먹고 물 좀 먹으면서 분만 진행하면 참 좋은데 저는 초산모 같은 경우면은 일단 이런 걸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경산이시고 애를 한번 낳으신 분들은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그렇게까지 위험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초산이신 분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니까 일단 우리가 수액 주입로를 미리 꽂아놓는 거는 아기를 낳고 하혈을 하게 됐을 때는 혈관이 굉장히 납작해져요. 그러면 그때 부랴부랴 수액 주입로를 찾으려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리고 산모들은 몸이 부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사 바늘이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응급 상황의 대처가 굉장히 늦어질 수가 있죠. 피나는 건 순식간인데 수액 주입로 찾느라 20-30분 헤매고 있다든지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아기를 낳기 전에 하나 정도 가지고 있는 걸 내 생명줄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으실 거예요. 그리고 관장은 저는 하는 게 절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변비이신 산모는 얼마든지 많은 거고요. 아기 나오는데 응가를 묻히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크게 어려워하지 않고 한 번 정도 3-4cm 정도 열리시면은 아마 받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분만 전 회음 부위 면도는 그 아래쪽의 털을 다 깎아버리는 게 아니고요. 딱 질부터 항문까지 그 부분에 털만 좀 깎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 뭐 이렇게 뭐 다 밀어서 흉해 보이거나 그러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우리가 회음절개할 부분에 혹시 자꾸 이렇게 털이 끼게 되면은 뭐 감염이나 오염이 될까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슬쩍 면도해서 청결하게 아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 관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4cm 정도 열렸을 때 분만 전 회음 부위 면도 같은 경우는 이제 아기가 다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들이밀기 직전에 그때쯤 이렇게 머리를 들이밀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쯤에 이제 면도하고 그리고 이제 소변줄 같은 거 꼽아서 소변 나오는 것도 좀 해드리는 경우 있어요. 소변줄 꼽으면 찌릿하고 아프고 굉장히 불쾌하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간호사들이 그 순간에 자 이제 소변줄을 꼽아드릴 거고요. 왜 꼽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하면 장점이 뭐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하는 병원보다는 이제 대부분 다들 바쁘니까 벌리세요. 그리고 소변 나올 거예요. 하고 쑥 꽂고 그냥 나오는 경우가 많으시니까 불쾌한 경험을 안고 가시는 경우가 훨씬 많으시죠. 근데 그거를 하는 이유는 방광 자체가 아기 나오는 길이 소변이 차 있으면 좀 막아요. 그래서 자연분만이 잘 되려면은 아기 나오기 전에 소변을 좀 빼주면은 그 질이라든지 방광이 불필요하게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아기가 더 내려오는 거를 방해한다든지 그런 거를 좀 예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기 나오기 전에 그런 처치가 있을 때 정신없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래서 하는 거구나. 아기가 웬만큼 내려와서 나한테 지금 소변을 뽑는 거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일을 하면서 자연분만을 진행을 하게 되죠. 자, 이제 드디어 진통이 와서 분만 1기, 2기, 3기, 4기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별 의미는 없으세요. 일단은 1기는 많이 아픈 시기고요. 2기는 많이 아프면서 힘까지 주라는 시기고요. 3기, 4기부터는 조금 살만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분만 1기, 뭐 개구기, 잠재기, 뭐 진행기 이런 거 다 그 별로 이렇게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딱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잠재기인데요. 5분 간격으로 진통이 막 와요. 그래가지고 자궁 입구가 슬슬 열리는데 처음에는 너무 천천히 열리는 거예요. 자기 진짜 병원에서 5시간 동안 5분 간격으로 있었는데 아직도 2cm네요 이러는 경우 많으세요. 그러니까 처음 진행은 0cm에서 3cm까지 열릴 때는 굉장히 느리게 출발을 해요. 이렇게 느리게 출발하다가 어느 순간 활성기 진통이래요부터는 더 폭풍 진통이 몰려오면서 진행 속도가 그때부터 착착착착
빨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3cm 넘어서부터는 적어도 1시간에 1cm 정도 열리면서 진행이 되는 게 순산이에요. 그게 안 되면 내가 좀 난산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편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3cm까지도 아프기는 아픈데 진행은 느리지만 이때 절망하거나 뭐 포기하거나 왜 나는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그 3cm까지 되는 시간이 사람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어떤 사람은 한두 시간 만에 바로 3cm가 되고 어떤 사람은 한 24시간을 했는데도 아직도 3cm가 안 됐대요. 진통은 진통대로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느린 시기를 보통 이제 잠재기 진통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기 낳는 속도가 거의 틀려지는 차이가 이 잠재기에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잠재기가 짧은 분은 조금 더 쉽게 낳다 생각하실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잠재기는 24시간 이내가 정상이에요. 근데 잠재기도 24시간 이상이 넘어간다 그러면 그분은 정상 진행에서 좀 벗어나 있고 난산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한다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행기, 이행기부터는 말씀드린 대로 진짜로 더 아파지면서 착착 열리고 아기가 조금씩 내려와야죠. 보통은 5cm쯤 정도 열리면서부터 그때부터 아기가 내려오기 시작해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한 10cm 정도 되면은 아기가 조금 더 내려오고 그 다음에 아기가 어느 정도 10cm 열리면서 조금 더 내려왔을 때는 힘주기를 해서 아기를 이제 낳게 되는 거. 그게 이제 분만 2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많이 아프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내가 좀 감통을 할 수 있을까? 일단 무통분만은 보통 해준다고 해도 4cm 근처에서 하는 병원이 많아요. 빨리 해주는 병원은 3cm, 좀 늦게 해주는 병원은 5cm. 그 사이에서 많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통분만을 하는 타이밍은 사실은 센치라기보다는 이분이 활성기 진통에 들어온 것 같으냐 그 판단이 서면은 무통을 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재기 진통에서 무통을 해버리면 무통 자체는 한두 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한두 시간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더 아파질 때 해야지 잠재기 진통에서 미리 써버리면은 그것도 좀 곤란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판단하는데 좀 판단 착오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활성기 진통 접어들기 직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편안한 자세와 여유 있는 기분 이렇게 써놨는데 우리가 계속 진통을 겪다 보면은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고통에 내가 끌려가는 그런 출산 하고 싶지 않으시죠 대부분. 뭔가 여유를 가지고 내가 출산을 리드하면서 그 고통을 이겨내면서 출산을 하고 싶잖아요. 마음가짐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저도 산모분들 진통하는 거 많이 보지만 정말 정신없이 지내가시는 산모분도 계시고 웃으면서 난 할 수 있어 괜찮아 남편분이랑 중간중간 배가 안 아플 땐 잠깐 농담도 하면서 그렇게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 보면 참 보기 좋아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이제 고통에 끌려다니기보다는 일단 여유를 찾자. 될 수 있으면 안 아플 때라도 정신을 차리고 좋은 생각을 많이 하자. 그것도 고통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다. 끌려다니지 않는 하나의 방법이다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라마즈 분만법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는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라마즈 분만의 그 가장 기본적인 그런 요소는 이완이에요. 몸에 자꾸 힘을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면 몸이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근육이 경직을 하죠. 그러면은 근육이 꽉 경직을 하고 있으면 아기 나오고 골반 벌어지는 걸 방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통이 없을 때 될 수 있으면 몸에 힘을 빼세요. 진통이 오면 어쩔 수 없어요. 몸에 힘이 들어가요. 아프니까. 하지만 진통 풀렸다 싶을 때는 될 수 있으면 호흡을 하면서 몸의 긴장을 자꾸 풀으려고 노력을 해주시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호흡법도 미리 배워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지만 그때 돼서 너무 정신이 없고 힘들다 그러면은 일단 깊은 복식 호흡 들숨, 날숨, 들숨, 날숨 그냥 복식 호흡만 뭐 히히 후 뭐 여러 가지 있죠. 그거 뭐 열심히 배워놓으셔도 좋지만 그냥 깊은 호흡만 하셔도 그것도 괜찮으실 거예요. 배 부풀리면서 복식 호흡 하신다든지 쉽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런 거는. 그리고 힘들 때는 계속 허리 만져주죠. 진통을 허리로 하신다는 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자연분만해서 허리가 망가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자연분만을 했을 때
그 배가 아픈 신경이 허리 아픈 신경이랑 거의 그 비슷한 정도로 레벨로 지나가기 때문에 꼭 진통이 왔을 때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도 자꾸 우리가 아픈 부분이 있으면은 다른 데를 만져주면은 신경이 조금 분산이 되면서 좀 주의가 분산되면서 통증이 줄어들듯이 남편분이나 옆에서 도와주는 친정엄마나 열심히 허리 이렇게 둥글게 마사지해주고 몸도 다른 데도 계속 이렇게 마사지해주고 주물러주고 이런 식으로 같이 도와가면서 출산을 하시는 것도 훨씬 더 통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또 자유롭게 움직이기, 서기, 앉기, 엎드리기, 웅크리기. 우리가 힘주기 하는 거는요. 분만 2기 때나 하는 거예요. 분만 2기 때는 누워서 힘줘가지고 아기 낳는 거 그거 하는 거고 분만 2기 되기 전에 무통 꼽기 전에는요. 운동 많이 하시는 거 괜찮으니까 병원에서 이렇게 다양한 자세로 사진 남편분과 부인이 여러 가지 자세를 취하고 계시죠. 이렇게 남편분 안 계시면 침대에 저렇게 엎드려 계시는 거 괜찮아요. 그리고 왜 생리통 줄이는 자세라고 해서 고양이 자세처럼 등 이렇게 구부리고 그런 식으로 누워 있는 자세 그런 것도 괜찮고 머리도 이렇게 만져주시죠. 등도 이렇게 지금 목도 조금 이렇게 긴장을 풀어주는 자세도 될 수도 있고 서로 이렇게 기대가지고 춤도 추죠. 계속 이렇게 진통이 올 때마다 옆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호흡하면서 이겨내고 또 분만실 같은 데 가면 공들 이런 것들 요즘 분만실은 다 한두 개씩 비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에 그냥 진통이 올 때마다 몸을 좀 이렇게 흔들면서 움직이면서 통증을 좀 이겨내 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도 이제 해볼 수 있다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분만 1기쯤 돼서 어느 정도 열려서 3cm에서 5cm 되고 아기도 내려오고 조금 더 입구도 풀리고 진행하는 것 같대요. 무통 하실래요? 물어보거나 무통 안 해주시나요? 이래가지고 이제 무통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죠. 무통분만은 말씀드린 대로 활성기 진통 접어들면 가능하고 장점은 통증이 확 줄어들어요. 그리고 생각했던 것처럼 무통분만을 한다고 해서 신생아의 예후가 안 좋아지거나 제왕절개율이 높아지거나 그러는 건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100% 좋은 시술은 없듯이 단점도 있는 거죠. 일단 한두 시간 덜 아픈 건 있는데요. 무통 꽂아 놓으면은 진통이 약간 줄어들고 간격이 멀어지는 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시간 덜 아픈데 1시간 정도 좀 통계적으로 진통이 느려져서 늦게 난다. 그런 점도 있어요. 그리고 간혹 하체 운동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평생 뭐 하체가 이상하다 그런 게 아니고 그때 무통을 꽂고 나서도 사실 이제 분만하다 보면 누워 계시기 싫고 운동하고 싶잖아요. 근데 무통 꽂은 상태에서는 다리에 약간 힘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운동이 좀 위험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무통을 하면 또 누워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단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도 일단 정말 안 아프기 때문에 이런 단점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어요. 일단 그 순간에는. 그래서 할 수 있고 그럼 의사들이 왜 안 해주느냐? 일단 뭐 개인병원 같은 경우는 마취과 선생님이 상주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마취과 선생님이 계신다 하더라도 그날 안 계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죠. 대학병원 같은 경우야 뭐 24시간 레지던트들이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무통을 못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렇지만 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또 하나 단점이 진통이 조금 느려지니까 이분이 의사가 판단하기에는 좀 난산일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진행이 안 되는 건지 무통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건지 결정을 하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아, 이분은 안 돼. 수술시켜야 돼. 아, 이분은 돼. 괜찮아. 이렇게 막 명의처럼 쪽집게 도사처럼 이렇게 골라낼 수가 있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가 주저하게 만드는 것도 있어요. 결정을 좀 못 내리겠다. 한두 시간만 좀 더 반응을 보고 그러고 잘 될 것 같으면 그때 해드리자. 그렇게 하다가 운이 좋아서 확 열려버리는 바람에 무통 못하고 아기를 낳는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몇몇 병원에서 무통분만율이 많이 떨어지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요. 이제 금기, 혈압이 좀 떨어질 수 있고 뭐 대동맥 협착 혈액응고 장애는 저는 별로 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대학병원 가시니까. 그리고 부작용은 저혈압, 혈압 떨어지는 거 그리고 아기 낳고 나서 일단 소변 보는 거 조금 힘들어지는
휘어지는 경우가 있는 게 경막에 맞히기 때문에 방광 쪽 신경도 아마 그 근처로 지나간다면 약간 영향을 받는데 이건 일시적인 거고 방광장애 같은 경우는 금방 이제 한 3일에서 일주일 안에는 잘 회복을 하실 수 있고요. 감염, 혈종, 태아 부정맥 같은 것도 간혹 있을 수도 있다는데 이거 무서워서 무통을 못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픈 시기가 끝나고 이렇게 아기가 나오죠. 아기 나오는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면요. 출처는 분명히 여기라고. 자, 지금 이게 이제 분만 1기예요. 아직 안 열렸을 때예요. 이제 슬슬 열려가고 있을 거예요. 조금씩 2cm, 3cm 되다가 이제 10cm 정도 열려가는 거죠. 내려오는 정도가 한 3cm 열려 있을 때 내려오고 자궁 입구가 다 열리고 이때부터는 이제 산모가 힘주기를 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아기가 코가 이렇게 뒤로 돌아가서 나오죠. 코가 이 자세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고개를 이렇게 들면서 나오면 여기까지만 하시면 나머지 어깨를 빼는 거는 산부인과 의사가 해주니까 여기부터는 힘을 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쑥 나와서 태반까지 이제 조금 있다가 나오게 되는 거죠. 신기하죠? 그러셔서 이렇게 이제 힘을 주고 아기를 낳는 그런 게 이제 분만이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미리 공부를 해보신다기보다는 그때 병원 가시면 간호사분들이 다 가르쳐 주실 거예요. 어떻게 힘을 주느냐. 이런 자세로 누워서 애를 낳아요. 이 자세로 누워서 낳기 싫은데요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자세가 회음 쪽 손상이 가장 적은 자세이기는 해요. 그래서 물론 싫은 것도 있지만 이렇게 서서 낳는다든지 그거는 밑에가 너무 과도하게 다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자세에서 나요. 턱 붙이고 팔 당기고 다리 힘 딱 주고 응가. 이게 이제 기본이에요. 그런 식으로 아기를 낳는 거예요. 집에서 이런 걸 미리 뭐 연습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해서 아기가 이제 힘줄 때는 그런 식으로 힘을 딱 주다가 진통이 사라져요.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다시 이완하세요. 이완하고 이때는 아기가 최고로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무조건 호흡에 집중을 해서 아기한테 산소를 많이 준다. 그러다가 진통이 오면은 또 다시 턱 붙이고 팔 잡아당기고 다리에 힘 딱 주고 응가 이런 식으로 이제 아기를 낳는데 이거를 잠깐 하면은 별 효과가 없어요. 진통이 온다 싶을 때 그때 같이 해줘야지 진통이 오는 내내 해줘야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아기를 낳으려면은 그냥 리듬을 잘 타야 돼요. 아프다 싶을 때는 굉장히 힘을 줘야 되고 힘 주는 것 자체는 짧게 주는 게 아니라 일단 아프다 싶을 때 아주 길게 줘서 조금 더 진통을 타면서 이렇게 힘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배가 안 아파지고 좀 편해진다 그러면은 다시 또 몸의 근육 긴장을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본인이 이제 잘 하셔야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진통이 사라지면 전신에 힘을 빼고 편안하게 호흡.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기 낳고 회음이 너무 크게 다치면 솔직히 자연분만 하자는 게 회복이 빠르자고 하는 건데 밑에가 너무 많이 상해버리면은 그것도 수술한 것 못지않게 고생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마지막 순간에 저는 항상 분만 전에 꼭 설명드려요. 힘을 잘 빼셔야 돼요. 줄 때도 잘 주시지만 빼라고 그러면 정말로 잘 빼셔야지 밑에가 안 다칩니다. 꼭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를 시켜드리거든요. 여러분도 낳기 전에 힘 주세요 할 때는 정말 열심히 힘 주시다가 이제 힘 빼셔도 돼요. 그러면 순간 탁 하고 힘을 좀 빼주실 수 있는 그런 센스가 필요해요. 그래서 힘을 빼야지 회음이 덜 찢어지고 장이라든지 또 아기가 어깨로 힘 주면서 막 밀고 나오면서 질벽이 너무 많이 찢어진다든지 그런 거를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아기 머리가 질에서 나올 때는 손을 가슴에 얹고 얇고 빠른 호흡
하면서 될 수 있으면 긴장을 풀어주도록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태아 머리 나온 후에는 힘주지 않아도 몸체와 다리는 의사가 알아서 꺼내줘요. 그래서 내가 힘줄 필요가 없어요. 어깨도 빼주고 몸도 빼주고 다리 잡아서 아기 이제 기도의 임을 제거해주고. 그래서 아기가 나오죠. 회음절개는 안 하면 안 될까요? 하지만 그냥 요점은 이거예요. 동양인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서양 사람처럼 서양 사람은 실제로 회음절개가 별 필요 없는 분들도 많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예 교과서도 서양 교과서이기 때문에 회음절개가 별 필요 없이 그냥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뭐 동양 사람이라도 경산이라면은 회음절개 없이 나보는 걸 시도해 볼 수도 있지만 경산모도 많이 찢어지시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엉뚱한데 그 열상 질 깊은 곳이나 요도나 항문이 찢어지는 것보다는 깨끗하게 절개해서 봉합하는 게 훨씬 더 뭐 여러 가지 합병증이 덜하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랑, 그 다음에 회음부가 늘어나는 거를 조금 줄여준다. 너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고 일단 절개했다가 아기 나온 다음 다시 봉합을 해주니까 이런 장점도 있을 수 있다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질과 동양인 같은 경우는 질과 항문 사이가 짧기 때문에 또 조직 탄력도라고 해서 살이 짱짱하다는 얘기예요. 살이 물렁물렁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경산부라 하더라도 오히려 하는 게 더 괜찮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아기 나오는 거죠. 가위로 절개해서 머리에 이렇게 받쳐가지고 회음절개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 항문이 다치지 않도록 항문을 잘 보호해줘서 머리를 꺼내자마자 코 속에 혹시 먹었을 세변이나 양수 요거 먼저 빼주고 탯줄 감긴 거 있으면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기까지 다 나오면 아기는 산모분 배 위로, 요즘은 거의 대부분 병원에서 르바이분만 시행을 하죠. 그래서 배 위로 이제 올라가게 되고, 그러고 나면 이제 태반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태반 나오고 난 다음에는 자, 요 그림은 이제 아기 나와서 아기는 산모를 보고 남편도 여기서 보고 있어요. 너무 좋죠. 저는 이게 너무 부러워요. 네, 그러고 여기가 이제 커튼을 이렇게 치고 있으니까 남편이 이 넘어서 여기 밑에를 볼 일은 사실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 남편은 이 머리맡에 있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거고요. 이렇게 아기랑 태담 나누고 그러면 막 울다가 진짜로 조용해져요. 처음엔 몇 번 잘 울고 조용하게 이제 엄마랑 보고 눈도 떠요. 그래서 깜빡깜빡 눈도 뜨고요. 그러면 요때 이제 태반 꺼내고 의사는 열심히 회음부 또 다친 데나 열상 있는 거 다 꼬매고 그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슬슬 아기가 안정되면 탯줄을 잘라주세요. 그러면 남편분이 여기에 서서 탯줄을 이렇게 잘라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대부분 분만이 진행이 되고, 이제 4기 정도 되면은 태반 만출 후에 2시간 동안 산모분이 분만하신 후에 출혈이라든지 또 혈압 맥박 체크하고, 또 밑에 회음부 쪽에 피가 차는 안 좋은 합병증 없는지, 열나지 않는지,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합병증에 대해서 이제 그냥 요거는 산모는 쉬고 있고요. 의사나 간호사가 열심히 체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기를 잘 낳으셨어요. 네. 그리고 누구나 이제 그 순산을 다 원하지만 분만하실지 제왕절개하실지 이런 부분도 많이 고민이 되시죠. 자, 이런 분은 별로 안 계시죠? 제왕분만이 들어 그냥 제왕절개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거의 대부분 다 그냥 순산하고 싶고 분만하고 싶고 그러시죠. 제왕절개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출혈이 자연분만에 비해서 조금 더 많고 회복 자체도 병원의 입원 기간도 길고요. 모유수 많이 불편해요. 그런 것도 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난 제왕절개가 최선의 방법일 뿐인 사람들, 이전에 제왕절개 수술 받거나 이전에 자궁수술, 근종수술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그냥 처음부터 제왕절개 선택하시는 게 안전하세요. 왜냐하면 진통 중에는 자궁 수술 부위가 얇아져서 자궁이 파열되기 때문에 그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기 생명이 굉장히 위험해지거든요. 사실은 물론 부위백분만 같은 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분만 영역은 다른 것도 뭐 더 잘하면 좋지만 안전이 최우선이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사다 보니까 수술한 분은 그냥 수술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태아가 거꾸로 있거나 아기가 뭐
처음부터 힘들어 보이는 게 좀 있거나 태반이 위치가 입구를 가로막고 있거나 또 엄마가 에이즈라든지 뭐 매독이라든지 아니면 곤지름 같은 성병이 있어서 자연분만했을 때 아기가 감염될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 아기 머리가 커지는 기형이 있거나 그러면은 이제 처음부터 수술을 하는 게 좋죠. 그렇지만 진통 중에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 우리가 몇 센치쯤에서 수술을 제일 많이 하냐면은 몇 센치일 것 같으세요? 네. 3cm? 네. 10cm요. 정말 너무 슬프죠. 네. 아주 슬픈 통계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래프를 제가 하나 뺐는데 수술을 이제 3cm, 4cm에서 결정을 잘 못해요. 네. 왜냐하면 이러다가 잘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참 고민인 거예요. 안 될 것 같긴 한데 또 뒤늦게 자궁문이 열리면서 애가 내려온 경우도 있으니까 그때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제일 뭐 거의 압도적으로 10cm에서 수술이 제일 많아요. 예, 그래서 정말 억울하죠. 10cm 다 열리고 힘주고 있는데 의사가 한두 번 얼굴 보더니 갑시다 수술실로 이러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속상하고 네가 뭔데 이제 와서 이런 생각이 들고 예, 그러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예, 주로 이런 경우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되죠. 아기가 심장 뛰는 게 버티다 못 버티는 거예요. 드디어. 예, 그러면 해야죠. 그러니까 10cm가 많죠. 예. 그리고 활성기 진통 접어들어서 진행이 너무 느린 경우, 예, 그리고 태반이 떨어지는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태아 회전 이상, 태아 불관 불균형 의심인데 아까 제가 아기 나오는 동영상을 보여드릴 때 아기 코 얘기를 했을 거예요. 코가 밑으로 내려와서 고개를 들면서 나온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간혹 운이 없게도 반대 방향으로 머리가 박혀가지고 진입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그 각도에서 진입을 하게 되면 머리 단면이 골반을 통과할 때 너무 커져버려요. 그러니까 얘가 그렇게 키로수가 큰 애가 아닌데도 진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렇지만 대부분의 애들은 그러다가도 한 5cm에서 10cm쯤 되면은 결국은 이렇게 있다가도 고개를 좀 돌려줘서 나와주면 다행인데 끝까지 그대로 콕 박혀가지고 절대 안 도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수술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 안 좋은 경우 또 자궁파열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드문 일이고 또 여러 가지 드문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우리나라의 제왕절개 분만율은 평균 35%. 많죠. 예, 외국은 5%, 10%, 15%라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런가요?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물론 이건 초산이에요. 다 합치면 저희 나라도 한 20몇 프로 정도긴 한데 제일 큰 거는 뭐 돈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의료 사고가 싫은 거예요. 예, 그게 가장 큰 의사들의 문제가 아닐까. 의사 쪽에서 이제 문제를 찾는다면 예, 뭔가 문제 일어나는 게 싫으니까 빨리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의사 입장에서는 클 수밖에 없고 또 이런 환경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는 생각보다 산모분들도 빨리 포기하세요. 네, 그래서 안 그럴 것 같은데 진짜 다 열려서 한두 번 힘주면 나올 것 같은데 진심으로 수술해 달라니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 있으세요. 네, 왜 내 말을 안 들으시는 거냐고. 그러니까 그만큼 그 진통을 겪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해서 애 낳느니 수술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서 빨리 포기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둘 다 아무래도 원인이 되죠. 또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의료비 자체가 수술한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부담을 가지시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또 그런 면도 또 쉽게 수술을 결정을 하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지만 그리고 이제 뭐 요거는 간단히 진통 안 하는데 유도하는 경우, 근데 유도에 대해서 사실 걱정을 많이 되시는데 저희도 유도는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유도는요 정말 해보면은 왜 유도를 하면 안 좋구나라는 걸 팍팍 느끼시게 될 거예요. 일단 약은 쓰는데 진행은 느리고 진행이 느리다 보니까 아기나 산모가 빨리 지쳐요. 그래서 아기가 클 것 같으니까 유도분만 좀 빨리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 많은데 막상 했을 때 성공하실 확률보다는 수술하실 확률이 똑같은 키로수를 놓고 보면 2배 이상이다.
4kg에 있는 애들을 자연분만을 진행한 경우와 유도를 한 경우를 보면은요, 유도분만이 훨씬 더 수술을 많이 하세요. 그만큼 부자연스러운 진통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꼭 필요할 때만 하시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아기가 크다고 마음 급해져가지고 하지 마시고 그냥 본인 진통 기다리시고요. 예, 커서 안 되면 이제 그건 그때 가서 결정하는 게 차라리 낫지, 유도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다가 결정하는 게 오히려 더 안 좋으실 수도 있고, 그냥 꼭 필요할 때 임신 중독, 예, 양수가 너무 일찍 터졌는데 아기가 힘들어하고 뭐 양수과소가 있다든지 태아곤란이 있다든지 산모가 병이 있다든지 뭐 태아 선천적 기형으로 인해서 좀 빠른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거 제외하고는 예, 일단은 본인 진통을 기다리고 예, 하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자연분만과 이제 제왕절개 사이에서 많이 고민을 하시고 있는데, 저도 이제 능동적인 분만이다 아까 처음에 그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물론 분만 때 열심히 뭐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해서 또 이해를 해서 분만을 하고 이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꼭 그 분만 때만 잘하면 안 돼요. 임신 내내 예, 내가 자연분만을 성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 운동하고 식이 조절, 예, 저는 그거는 꼭 하는 게 좋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애가 작아야지 쉽게 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선은 그때 돼서 출산 물론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태교는 9개월 내내 저는 음식을 조절하고 체중을 조절하는 것도 음식 태교라고 보거든요. 뭘 먹느냐, 또 얼만큼 찌느냐, 얼만큼 칼로리를 애기한테 공급을 하느냐 중요하기 때문에 자연분만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한 번쯤은 운동이나 먹는 거, 체중 증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 설명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기가 셋이라고 했는데 첫애는 3.6kg를 낳았어요. 걔는 제가 20kg를 쪘어요, 임신 기간 동안. 그리고 그때 레지던트 때였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밤마다 폭식하고, 예, 그리고 또 계속 배가 고파요, 이상하게 피로하고. 그러니까 자꾸 이게 습관적으로 단 거 먹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20kg 정도 찌고 아기도 크게 났는데, 셋째 때 이제 늦둥이를 낳으면서 만 35세 이상이 되면 임신성 당뇨가 잘 오거든요. 저도 임신성 당뇨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 생전 처음으로 운동을 하고 식사를 조절하고 칼로리를 1500kcal 먹으래요. 그래서 그런 거 먹으면서 살았는데 정말 몸에 놀라운 변화. 저는 정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믿지를 않았어요. 뭐 식이요법이라든지 뭐 아토피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코웃음 치던, 왜냐면 제 의사니까 그랬었는데, 제가 운동을 하고 먹는 거를 가려 먹게 되니까 제 몸이 너무 가벼워지고 노산이고 누뚱인데도 예, 그렇게까지 힘들지가 않아요. 처음 운동 시작할 때가 힘들었지 운동이 꾸준해지니까 몸은 점점 더 가벼워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체중이 좀 들러가고 몸이 가벼워지니까 활동하는 것도 훨씬 편해요. 붓기도 그만큼 덜하고. 그래서 일단 임신 내내 삶의 질이 확 올라갔어요. 그리고 아토피 부분도 물론 제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 무리가 있지만 진짜 치킨, 피자, 콜라 이런 거 기름진 것만 먹던 첫애와 그다음 지금에 있는 애는 피부가 완전히 달라요. 우리 막내는 제가 정말 음식 가려서 먹었거든요. 나물 반찬에 집밥에 외식은 거의 줄였었어요. 임신성 당뇨니까 뭐 고구마 하나로 한 끼 때우고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되니까. 근데 정말 아기가 어떻게 똑같은 뱃속에서 낳았는데도 첫째, 둘째는 그렇게 심하던 아토피가 얘는 하나도 없을까? 그것도 저는 굉장히 신기해요. 물론 이제 밀가루 먹는다고 아토피 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는 한데 가려 먹는 건 의미가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셋째는 임신성 당뇨는 보통 아기를 굉장히 크게 낳거든요. 3.1kg로 태어났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산모가 운동을 하고 체중 조절을 하는 거는 자연분만에 의해서는 필수다. 항상 그 점을 꼭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운동은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참 힘들어요. 그런데 하다 보면은 괜찮아진다. 이렇게 그런 점도 이제 분만을 성공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회복의 과정이죠. 이거야 뭐 괜찮아요. 분만 다 성공했으니까 당일에 이제 출혈 확인하고 수액제도 떼고 전물려 보기죠. 예, 수면과 휴식, 아기 전물리기, 또 소변 시도 안 되는 경우 잔뇨도 체크하고. 이게 중요한 게 분만하면 골반이 늘어나기 때문에 소변을
수분을 보는 게 생각만큼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으셔서 당황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자꾸 요실금도 생기고. 근데 6주 정도 지나면 저절로 회복을 하는데 초반에 너무 소변 보는 게 잘 안 되면 방광이 늘어나서 방광이 너무 늘어나 버리면은 소변 보는 게 더 안 되고 이런 악순환이 생겨요. 그래서 아기 낳고 소변 보는 게 잘 안 되면 잔뇨 체크하고 하루 정도 소변줄을 꼽아 놓으면은 방광이 좀 편해지면서 금방 회복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잔뇨 체크하고 다시 소변줄 꼽는 거 너무 거부감 가지지 마시고 일단 안 되면 해서 빨리 치료해서 몸을 더 빨리 회복하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분만 후 1일째 정도 되시면은 이제 빈혈 확인해서 피 검사 한번 하고 철분제 같은 거 출산 가방에 꼭 싸셔서 바로 이제 아기 낳고 몸 회복해서 수유도 하셔야 되는 몸을 만들어야 되니까 꼭 드시고요. 수분 배출 3일간 나와서 이상하게 아기를 낳으면 몸에서 식은땀이 막 나요. 그래도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몸이 허해서 식은땀이 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좌욕하시는 거, 대변 보는 거 이것도 하셔도 돼요. 저희가 회음문 절개를 했다 하더라도 항문하고 직장이 다쳐서 찢어져서 꼬맨 분들한테는 특별히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 얘기 없었고 회음이나 장 다치지 않은 분들은 조금 밑에가 땡기긴 해도 변 보는 걸로 터지지는 않으니까 응가는 자신 있게 하셔도 된다. 그리고 너무 안 하면은 오히려 더 힘들다.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운동 시작하시고 일어나 걸어봐서 빠른 보행이 또 이제 회복에 좋다 생각하시고 수술한 경우는 소변줄 떼고 이렇게 모유수유 시작하고 금식 24시간 하는 거, 항생제를 좀 5일에 투약하는 거 이외에는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틀째 정도 되면서 이제 퇴원을 하시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퇴원 후에 대부분 이제 퇴원 후에는 바로 샤워는 하셔도 돼요. 그래서 산후조리 때문에 머리를 뭐 안 감는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산후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꼭 그 뭔가 찬 기운이 나한테 들어와서 그렇게까지 보진 않아요. 그럼 여름에 나신 분은 산후풍 없어야 되게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산후풍의 원인은 산후에는 모유수유를 해야 되니까 여성 호르몬 수치가 폐경 수준으로 떨어져요. 그러면은 몸에 칼슘이 빠져나가면서 일단 골다공증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출산 후의 산모들은 6개월 정도는 칼슘 복용을 해주시는 걸 권장드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산후풍의 원인이 산후 부갑상선염, 산후에는 갑상선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그게 좀 심한 경우에는 뼈마디가 쑤시고 좀 이상한 통증이 생기고 그러는 것도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꼭 너무 차게 해서 생긴다 그렇게까지 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샤워는 바로 하시고 목욕탕은 이제 아무래도 대중탕이다 보니까 감염 우려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달 정도 금지하고 그다음에 윗몸 일으키기 배에 힘주는 거는요. 수술하신 분들은 배 속까지 부는데 한 달 걸리니까 그 정도 주의하시고 부부관계는 한 달 금지는 아니에요. 내가 편하면 하셔도 돼요. 오로가 조금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뭐 지장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빨리 시작하면 2주, 그리고 평균은 한 달, 요 정도에서 다시 부부관계를 시작하는 경우가 통계상으로는 제일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빨리 돌아다니시고 걷기, 계단 오르내리기, 물건 들어 옮기기 등 이런 운동은 수유나 관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고 또 걱정도 줄여주고 아기와 있는 시간 될 수 있는 한 많이 가지기. 요것도 이제 중요하죠.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아기 낳고 힘들어 죽겠는데 얘는 계속 1시간마다 젖달라고 계속 울어대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다 해요. 신기하죠? 다 하세요. 아기를 봐야 돼. 나는 낳았으니까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서 모유수유도 또 성공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관리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 사실은 다 마쳤어요. 뭐 출산 쪽으로 포커스를 둬서 마쳤고 분만 후는 뭐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갔는데 이제 뭐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어떠세요? 잘 들으셨어요? 네, 오늘은 아주 리얼한 강의라고요. 네, 저희가 뭐 기존의 자람가족 성장학교에서는 여러분의 뭐 감성적인 케어라든지 하는 부분을 많이 했다면 오늘은 전문가 선생님께서 직접 해주셨기 때문에 아주 리얼한 강의였고요. 그리고 직접 아기를 3명이나 낳으신 저희 선배시잖아요. 네, 더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이 온라인은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궁금한 게 많으실 텐데요. 혹시 현장에 궁금한 점, 질문하고 싶은 점 있으신가요? 네. 저기
그 산모가 체중이 많이 나가면 난산이 된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기본 체중이 많이 나가도 그 체중 증가를 많이 늘리지 않으면 난산이 아닌 건지 아니면은 기본 체중만으로 무조건 난산인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관장 하잖아요. 그럼 관장 하는 게 저 같은 경우 지금 둘째인데 첫째 때 관장을 병원에 한 3일 있다가 났는데 양수가 세서 갔는데 그 전날 아침에 변을 많이 봤는데 막 출산 후기 보면 변 보면은 관장 안 해도 된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안 하고 싶다고 하는데 해야 된다고. 근데 화장실 가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애 나면서 계속 그래가지고 너무 창피해가지고 아픈 줄도 모르게 막 애 낳았거든요. 그게 너무 창피해서. 그래서 관장은 정확히 어떻게 하고 만약 관장이 하면 바로 그냥 변이 확 나오고 끝나는 건지 아니면 저처럼 그렇게 끝까지 나올 수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네, 일단은 이제 관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관장에서 변이 다 나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본인 장 상태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거니까요. 예,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가 아침마다 변을 꼬박꼬박 본다고 해도 배 안에 기본적으로 차 있는 것들이 많아요. 특히나 산모분들은 자궁이 장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잘 빠져나가지 않고 뱃속에 꾸역꾸역 쌓여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변 본다고 해서 관장 안 해도 된다. 그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렇게 뒤늦게 나오는 경우는 그거는 관장을 해도 어쩔 수 없는 경우니까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희는 오히려 힘줄 때 변 보면은 제대로 잘 주시는 거라고 이렇게 주셔야 된다고. 예, 이건 치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개의치 마시고 오히려 올바르게 힘을 잘 주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니까요. 뭐 너무 안 나오고 많이 나오고 그거는 괜찮지 않으실까? 네,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처음 질문이. 체중이요. 체중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조금 내가 비만하다 생각하셨던 경우에는 적정 체중 증가를 7kg로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운동이라든지 식이 조절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처음에 마르신 분은 11kg 이상은 늘어주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돼 있긴 한데, 예,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 맞춰가면서 식이와 운동요법을 하신다면은 적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온라인 질문이 너무 많아서요. 몇 개 더 소화를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첫 아이가 임신성 당뇨라고 셋째가 그러셨구나. 예, 그 첫 아이가 임신성 당뇨여셨던 분이 계신데요. 둘째를 지금 임신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그 아이도 임신성 당뇨가 될 가능성이 높을지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하나 주셨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다태아, 그러니까 쌍둥이를 갖고 계시는데 아이를 낳고 나서 이제 태반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순서가 되는데 네. 쌍둥이의 경우는 그럼 아이가 나오고 태반이 나오고 아이가 나오고 태반이 네, 나오는지 네. 순서에 대한 것도 궁금증이 있으셨고요. 네. 네, 쌍둥이를 가지신 분이라면 그런 네. 질문이 나오실 것 같고 일단 두 개 먼저 할까요? 네. 네. 처음 질문이. 임신성 당뇨. 네. 아니, 제가 여기 있다 보니까 너무 긴장을 해서요. 네, 그런 거고요. 일단 임신성 당뇨는 안타깝게도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예외는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노산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거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그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임신성 당뇨다 하더라도 운동이나 식이요법을 하시면 당 조절이 그만큼 훨씬 더 유리해요. 그래서 운동을 꾸준히 하면 점점 먹을 수 있는 게 늘어나요. 예, 먹어도 혈당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은 체질로 바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체중 관리, 운동 관리를 미리 좀 하고 임신을 하시면 더 좋지 않으실까 싶고 위험도는 있지만 열심히 하면 뭐 못할 거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태아 같은 경우는요, 일란성이냐 일란성이냐 그런 차이도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아기를 먼저 다 꺼내고 나서 태반을 빼는 거지 태반 빼고 아기 빼고 태반 빼고 아기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건 아니니까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험할 거를 미리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네, 답변 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혹시 현장에 질문 또 있으세요? 네, 맨 앞에. 대부분 만삭 정도의 체중이 많이 분다고 하는데 혹시 뭐 중반 정도에 이렇게 배가 미리 나온다거나 살이 좀 찌고 그게 유지되는 경우도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됐어요. 네. 그 중반 정도의 살이 확 찌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임산부는 살찌기
타고나게 살찌기 쉬운 체질이 되시는 거예요. 자꾸 먹어서 몸에 지방을 쌓아놓으려는 성질이 생겨요. 임신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게 차곡차곡 저장이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똑같이 먹어도 쉽게 살이 찌는 부분이 이제 임산부거든요. 그래서 중기 때 확 많이 늘거나 별로 먹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체중이 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런데 지금 이미 그렇다 하더라도 그 체중을 뭐 빼자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앞으로라도 그냥 한 달에 1kg, 2주일에 500g 그 이내를 넘지 않도록 조심해 주면은 뭐 크게 문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 저희가 온라인으로 온 질문 몇 가지만 더 받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새 아이의 어머니시잖아요. 네. 선생님은 직접 무통분만을 하셨는지. 저는 제왕절개했어요. 아. 네. 그렇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남자 의사들도 아기 안 낳아놓고 가이드 역할을 잘 하잖아요. 제가 사실은 조금 강의 시간이 늦어질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왜 내가 제왕절개를 선택을 했는지. 네, 근데 그게 좀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그냥 생략하고 넘어갔거든요. 예, 그 분만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레지던트 때 아기를 낳기 때문에 그때는 대학병원에 온갖 자연분만하고 잘못되신 분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분만 자체도 그렇게 인권 분만이다. 분만 자체가 이렇게 아름답고 아기를 만나는 설레는 순간이구나 이런 게 아니라 이 일로 느껴지기 때문에 제왕절개를 쉽게 선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아까 아기 나오는 사진 보고 제가 부럽죠 이랬던 거 있을 거예요. 셋째 낳았을 때 셋째 수술대에 올라가는데 나도 왜 그때 그렇게 생각했을까? 자연분만 했었으면은 저렇게 아기 나오자마자 배 위에 올려놓고 아기 눈 마주치면서 교감하는 시간을 내가 버린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올라오는 질문들이 일반적으로 제왕절개는 둘째까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그 세로절개로 자궁을 절개해서 아기를 꺼낼 때는 2명이 맥시멈이었는데 요즘은 행절개로 해서 제왕절개를 하기 때문에 저는 5명까지 하신 분도 봤는데 대학병원 가시라고 했죠.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자, 어떻게 잘 들으셨죠? 네. 박수가 절로 나오는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아까 왜 아기가 태어나는 과정을 담은 동영상을 보는데요. 아기가 이렇게 딱 나오는 순간에 눈물이 이렇게 찔끔 나올 것 같더라고요. 저는 뱃속에 아기도 없는데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역시 엄마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너무 신기하고 신비로운 경험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었던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잘 들으셨죠? 네, 다시 한번 좋은 강의 해주신 저희 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육아 포럼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서 현장도 그렇고 온라인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특히 현장은 자리도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저희가 좌석을 늘리다 보니까 이제 테이블을 좀 없애고 자리 배치를 이렇게 좀 바꿔서 조금 불편한 점이 있으시겠지만 더 많은 좋은 강연을 여러분들과 나눈다는 점에서 여러분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오시는데 좀 그 지하철역에서 좀 걸어오는데 멀지 않으셨어요? 댁은 어디세요? 나 여기서 왔다. 제일 먼 곳. 내가 생각하나 이 중에서 내가 제일 멀 것 같은데 네. 없으세요? 혹시 유미숙님 혹시 오셨나요? 어디서 오셨어? 네, 천안보다 더 먼 곳 있으세요? 없으시죠? 저희가 지난달에 하기스 라운지웨어를 선물로 드렸습니다. 어디서? 경남에서 오셨어요? 경남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진주에서. 네, 2분 드릴게요, 저희가. 저희가 지난달에 하기스 라운지웨어를 처음으로 깜짝 선물로 준비를 해봤는데 반응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도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피만 코튼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 3% 정도밖에 안 나온다던데요. 직접 만져봤더니 너무 감촉이 부드럽고 가벼워서 베넷 저고리 선물하면 참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유미숙님하고 지금 경남 진주에서 오신 분 저희가 하기스 수피만 코튼 베넷 저고리 선물로 드릴 테니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따가 나갈 때 받아가 주시고요. 그리고 온라인 채팅 중에 저희가 또 깜짝으로 이벤트를 좀 진행을 했어요. 나는 몇 시간 만에 진통해서 아기를 낳았다.
네, 가장 길게 하신 분이 24시간이 있으셔서 그분들 저희가 또 선물을 드렸고요. 안타까우시죠? 나도 선물 받고 싶은데 경남 진주보다 멀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강연 이후에 여러분한테 후기를 받잖아요. 현장뿐만 아니라 온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다양한 후기, 저희 요가 포럼 이용해 보신 후기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뭐 하기스 라운지웨어라든지 더블아트라든지 다양한 선물을 준비해서 보내드릴 텐데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카페나 블로그에 많이 퍼다 날라주시고 많이 알려주신 분들은 추첨될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현장에 계시는 분들 지금 많은 분들이 와 계셔서 한꺼번에 나가시면 좀 혼란스러우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출입문에 가까운 순서대로 하나하나 한 분 한 분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받아가시면 되는데 잠시만요. 네, 이쪽부터 나갈 거니까 좀 천천히 앉아 계시면 되고요. 여러분 갖고 계시는 설문지는 작성하셔서 그냥 자리에 두고 나오시고요. 쓰레기는 나가시면서 출입문 양쪽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려주시면 되고 명찰은 가지고 나오셔서 선물 받으실 때 교환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온라인에 계시는 분들은 설문조사 한꺼번에 들어가시면 다운되실 수 있으세요. 이번 주 안에까지만 해주시면 되니까 천천히 설문조사 해주시면 역시 추첨을 통해서 선물 발송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달 목요일 이 시간에 여기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